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한 아들이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러시아에서 돌아온 한 군 간부가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군 총알 한 발 아끼려고 죽은 거라고요. 총알받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20년간 충성해온 당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정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딸도 언젠가 똑같은 운명을 당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20년간 복무한 중대장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대가 망하는 연좌제의 공포 속에서 중국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상군 출신으로 조선인민군 11군단 소속 특수부대에서 20년간 복무한 김철수 가명입니다. 아직도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제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상황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이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저는 중대장 계급으로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군 경력은 저희 가족에게 상당한 특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간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반 주민들보다 나은 배급과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간부라는 지위는 사회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고 저 자신도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김영수 가명, 22세도 아버지를 따라 같은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군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체격도 좋고 총명해서 부대 내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훈련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상급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당기관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했고 딸은 고등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북한 사회에서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초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파병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를 조국 통일의 위대한 실험장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연대라는 명분이었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군 지도부는 이번 파병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자원에서 파병을 신청했습니다. 젊은 군인으로서의 패기와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버지로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터에 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간부 가족으로서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당에서는 3개월이면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단 기간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전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안전한 후방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는 설명에 어느 정도 안심했습니다. 아들도 금방 돌아와서 더 멋진 군인이 되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파병 전 마지막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파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러시아에서 보고 배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언제나 조심하고 상급자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국의 명예를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 몇 주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이는 군사기밀 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에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왔고 가족들도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작전상 필요에 의해 파병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도 오빠 걱정에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의 결정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부대 동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파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파병 보낸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던 당초 선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파병 관련 정보가 점점 더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국제 임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파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파병 관련 질문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말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부대 출신으로 아들과 함께 파병을 갔던 하급 간부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적 진지를 향한 영웅적 돌격 중 장렬히 희생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에서는 이를 조국과 당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치켜세웠고 그 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느낀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시신은 없고 유골함만 있었는데 그마저도 실제 유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족들의 표정도 슬픔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말을 잇지 못했고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영웅 가족이라는 명예를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자랑스러움보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위부의 감시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파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동요하지 말고 당을 믿고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부 내에서 쌓아온 인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간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당의 선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러시아군 출신으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한 조선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총알바지, 인간 지뢰 탐지기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군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서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고 러시아군은 자국 병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군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사상자 규모였습니다. 당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런 소식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선별적으로만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대부분은 실종 처리되거나 아예 소식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3개월이라던 약속은 이미 깨졌고 6개월도 언제 더 연장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실전 경험을 쌓는다던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러시아의 전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중순 저희 가족에게도 그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대 간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아들의 전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동지가 적 진지 돌격 중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딸은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슬픔과 함께 의심이 들었습니다. 앞서 목격한 다른 전사자, 가족의 경우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은 없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영웅적 희생이라는 똑같은 표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의 부재.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영웅적으로 죽었다면 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을까? 왜 시신조차 가져올 수 없을까? 다른 전사자들의 경우도 모두 똑같은 패턴인 것은 우연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돌아온 한군 간부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아들의 실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은 영웅적 돌격 중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어 러시아군의 총알 한 발을 아끼기 위한 총알바지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러시아 놈들 총알 한 발 아끼려고 죽은 거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20년간 바쳐온 당에 대한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체제가 제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단순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정은의 초상화를 바라보는데 처음으로 살이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결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정치적 계산에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그런 체제에 충성해온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컸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딸의 미래였습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간다면 딸도 언젠가는 체제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성인이 되면 당의 필요에 따라 어디든 보내질 수 있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들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체제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실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자 아내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딸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북이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특수부대 간부로서 체제의 핵심부에 있던 저에게는 더욱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이 체제를 믿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된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군부 내에서 쌓아온 20년간의 인맥을 조심스럽게 활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북 의사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몇 차례 술자리를 통해 중국 쪽 사정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국경 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겠다며 다만 매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모두 감청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척 관계를 핑계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로 급한 상황임을 알렸고 약을 구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도움이 필요함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좋은 한의사를 안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연락망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점진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딸은 아직 어리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자칫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충분히 논의한 후 딸에게는 잠시 친척 집에 가서 지낼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딸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산 정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금품을 구입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가전제품을 팔고 개인적인 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핑계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 주었고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에서의 업무는 물론이고 당 조직 활동, 사회 활동 등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고 더욱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에서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고 딸도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딸의 학교 결석 문제였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간 학교를 쉬었는데 담임교사가 집까지 찾아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도 동요분자 색출 지시가 내려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위부의 갑작스러운 소환이었습니다. 12월 말경, 제가 보위부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파병 가족 현황 파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인 듯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최근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러시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궁했습니다. 다행히 군부 내 인맥들이 입을 다물어 주어서 구체적인 증거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족 현황 조사라는 명목으로 상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최근 행동 변화, 집안 분위기, 경제적 상황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브로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네트워크가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 연락망도 노출되었습니다. 저희와 직접 연결된 브로커는 아니었지만 연관된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월 초 보위부에서 재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조사라는 명목이었는데 명백히 구금을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 저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위부에 끌려가면 고문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가족들도 함께 파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안전한 루트는 포기하고 위험하더라도 즉시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도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곧 오빠처럼 죽고 싶지 않다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두만강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위험해서 미리 구해둔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친척 집에 간다고 하며 따로 움직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해서 합류했을 때 이미 추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고 국경경비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활발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제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배령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침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브로커는 아니었지만 급한 상황을 듣고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2배로 올라갔고 성공 보장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과 금품을 모두 건네주고 도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경 국경경비대의 순찰이 바뀌는 시간을 노려 두만강에 뛰어들었습니다. 1월의 두만강은 얼음이 얇게 얼어 있어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찬물에 빠지기도 했고 다시 올라와서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딸은 수영을 잘 못해서 제가 업고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스스로 헤엄쳐서 따라왔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경비대에 발각되었습니다. 서라, 쏜다! 는 외침과 함께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날아다니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딸이 아빠 무서워라며 울부짖었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헤엄쳐야 했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빨리 가라며 재촉했습니다. 중국 쪽 강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 딸의 다리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불법 체류자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지만 언제 중국 공안에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합법적인 신분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딸의 총상 치료가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정식 병원에 갈 수는 없어서 마을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의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고 총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탈북 과정의 공포, 총상까지 겹치면서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가져온 돈은 브로커에게 대부분 지불했고 남은 것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찾아야 했지만 신분이 노출될 위험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농장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였던 제가 중국에서는 가장 밑바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급작스러운 탈북, 불안한 현실이 겹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고 신분 노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저희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형제자매들이 관리소에 수용되었고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반역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다니던 부대의 동료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대가 망한다는 북한의 연좌제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의 탈북으로 인해 수십 명의 친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리소에 수용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어떤 이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 더 열악한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근무했던 부대 간부들이 동조자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제 탈북 계획을 전혀 몰랐지만 저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정체성의 혼란도 심해졌습니다. 20년간 북한군 간부로 살아온 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지위와 자부심은 모두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딸의 교육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집에서 가르치자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딸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해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위험이 따랐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국 내에서도 북한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있고 심지어 납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우리가 숨어있던 마을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선족들조차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족은 중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고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상황이 가장 걱정됩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지 이미 몇 달이 지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래도 고등중학교를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인의 정신 상태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막을 수 있었지만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힘들기는 했지만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온 추적조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도 탈북자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강제로 끌려가서 북한으로 송환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온몸이 떨립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아침에도 가족이 모두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실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국제 임무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학살터로 보내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제 아들 김영수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은 영웅적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서 선전하는 3개월 파병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어 인간 지뢰 탐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조국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내부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영광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영웅적 희생이라고 선전하는 것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3대 연좌제의 무서운 현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동료들까지 모두 처벌받고 있습니다. 3대가 정말로 망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더 큰 희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고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강요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수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 형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가족은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고 진실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